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빛나는 중심계서도 한참 벗어난 낡은 아파트 단지.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질 듯한 단 복도를 지나 가장 구석에 위치한 집의 문이 열리면 바깥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좁은 거실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고 그마저도 낡고 닳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한 공간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기묘한 불균형을 이루는 풍경이 존재했다.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한 낡은 테이블 위에는 최첨단 사양의 노트북 세대가 나란히 놓여 조용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빛은 한 여자의 차갑고 단호한 얼굴을 비추었다. 이수연, 7년 전 세상에서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또 단련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린아이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7살 쌍둥이 이민준과 이민서. 아이들은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표정으로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아들 민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세상이 천재 해커라 부르는 어른들도 민준의 실력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터였다. 딸 민서는 오빠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냈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미세한 흐름과 이상 징후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을 가졌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음모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수연에게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수연은 아이들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지난 7년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려왔다. 엄마 준비됐어.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인 아우라 ENC의 3차 방화벽이야.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2년 전 업데이트된 제3자 보안 인증 모듈에 아주 작은 균열이 있어. 이걸 통해 내부망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확보했어. 민준이 짧고 명료하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앳됐지만 내용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할 법한 말이었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민서의 노트북 화면으로 향해 있었다. 민서가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난 3개월간 AU라 ENC의 주식 거래 패턴이야. 특정 시간대에 기관 투자자로 위장한 소규모 계좌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자전 거래가 포착됐어. 규모는 작지만 아주 정교하게 시세를 조종하고 있어. 아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인 것 같아. 아이의 분석은 노련한 펀드 매니저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이것이 수연의 첫 번째 목표물이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벽돌부터 빼내야 하는 법이다. 수연의 입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복수를 앞둔 자의 차가운 냉소에 가까웠다. 잘했어 내 아들, 내 딸.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만큼은 복수의 화신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짧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제 시작하자. 우리가 왜 서울로 돌아왔는지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손을 옮겼다. 화면에는 헤라라는 아이디 하나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그리스 신화 속 복수의 여신. 앞으로 세상이 자신을 부르게 될 이름이었다. 수연 아니 헤라는 민준이 확보한 루트를 통해
에이유라 ENC의 내부망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다. 수많은 보안 시스템과 감시망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침입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민서가 분석한 내부자 거래의 핵심 데이터를 찾아냈다. 부패한 임원 몇몇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계좌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헤라는 그들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언론에 터뜨리지 않았다. 그런 방식은 너무 시끄럽고 상대를 대비하게 만들 뿐이다. 그녀의 방식은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살짝 비틀어 그들 내부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부패한 임원 중 한 명의 계좌에서 다른 임원의 비밀 계좌로 소액의 자금이 이체된 것처럼 흔적을 조작했다. 그리고 익명의 내부 고발 이메일을 AURA 그룹 감사팀에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AURA, ENC 내부자 거래, 그리고 배신자.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터였다. 이제 거대한 제국의 발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대한 화염이 될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에이유라 타워의 최상층. 도시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한 남자가 통유리창을 통해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에이유라 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그룹을 물려받아 몇 년 만에 시가총액을 2배로 불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얼음으로 조각한 듯 차갑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다. 모든 것은 계산되고 예측되어야 하며 감정은 승부의 방해가 되는 가장 쓸모없는 요소였다. 그는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공허함과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7년 전 화마가 그의 세상 전부를 앗아간 그날 이후로 강태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재가 되어버렸다. 비서실장의 긴급한 호출에 그가 돌아서자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 각종 데이터와 보고서가 떠올랐다. 회장님, 방금 전 에이유라 ENC의 주가가 마감 직전 3분 동안 원인 불명의 이유로 0.8% 급락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특이한 점은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이나 악재성 뉴스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증권가를 지켜본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미세하고 기묘한 움직임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분, 단위 거래 그래프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의 작은 변동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동물적인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교하게 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전 수면 아래에서 시작되는 미세한 물의 흐름처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지 않는군. 관련 거래가 이루어진 모든 계좌를 추적하고 오늘 회사 내부망에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이 있었는지 전부 확인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비서실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강태준은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몰랐다. 이 작은 파문이 7년 전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신호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신이 죽었다고 믿었던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거대한 두 개의 운명이 7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다시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가는 여자와 빛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함에 잠식된 남자. 그들의 재회는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은 작은 소란으로 시작되었다. 감사팀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 이메일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흔한 음해성 투서로 치부되었지만 첨부된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감사팀은 즉시 비밀리에 AU라 ENC의 관련 임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보고를 받았다. 주가의 미세한 흔들림, 그리고 뒤이어 터진 내부 고발. 두 사건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누군가 아우라 그룹 내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이용해 내부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상대는 매우 지능적이고 대담했다. 강태준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나 불안이 아니었다. 강력한 상대를 만난 체스 플레이어의 순수한 흥분과 호기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이 유령 같은 존재, 헤라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한편 낡은 아파트에서는 수연이 태연하게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경제 채널 앵커가 AU라 ENC의 주가 변동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 민준과 민서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파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저 사람들 완전히 바보 같아.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어. 민준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수연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앞에 따뜻한 수프를 놓아주었다. 전쟁은 상대를 압도하는 힘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지. AU라이라는 거대한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의 기본 전략을 가르치는 장군과도 같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창밖으로 향했다. 저 멀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에유라 타워가 보였다. 한때는 그녀에게 행복과 미래의 상징이었던 곳. 하지만 지금은 부숴버려야 할 복수의 대상일 뿐이었다. 강태준.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다정한 남자. 하지만 결국 자신과 뱃속의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남자. 그녀는 그가 7년 전 그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에유라 그룹에 대한 복수는 그를 배신하고 회사를 차지한 자들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지를. 수연은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첫 번째 화살이 상대를 놀라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화살은 제국의 심장에 더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내기 위한 것이 될 터였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첫 번째 화살이 쏘아 올려진 후 며칠간 AURA 그룹의 수면 아래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계속되었다. 강태준의 책상 위에는 AU라 ENC 내부 감사에 대한 중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헤라가 던진 익명의 제보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임원들은 즉시 대기 발령 조치되었고 법무팀이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보고서의 결론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정의 구현을 위한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한의 내부 분열을 유도했고 에이유라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조롱하는 듯한 경고장이었다. 상대는 꼬리만 자르고 끝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본 게임을 위한 탐색전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위치한 보안 총괄팀장과 최고 정보 책임자를 호출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너머로 두 사람의 긴장된 얼굴이 나타났다. 아직도 헤라라는 유령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나. 강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보안 총괄팀장이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며 자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세탁하고 있습니다. 추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해커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가능성을 보고하라는 게 아니다. 결과를 가져와 에이유라의 모든 방화벽을 최고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해 단 하나의 개미 새끼도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전쟁 선포다. 그의 말에 두 임원은 허리를 굽히며 사라졌다. 강태준은 다시 홀로그램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HLA라는 단어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헤라, 대체 누구지? 같은 시각 낡은 아파트의 이수연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에이유라의 신경을 건드렸고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그녀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의 사진과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7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더욱 날카롭고 차갑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복수의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금은 그래야만 했다. 엄마, 다음 목표는 정했어. 옆에 있던 딸, 민서가 태블릿 화면을 수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국가에 건설 중인 거대한 플랜트 조감도가 떠 있었다. 에이유레이 글로벌 인프라가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해외 투자 사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서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은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냈다. 민서가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의 복잡한 도표들을 가리켰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강민호 부회장이야. 서류상으로는 모든 자금 흐름이 깨끗하지만 현지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어.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스위스에 있는 그의 차명 계좌야. 아이의 설명은 국제금융범죄 수사관의 브리핑처럼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였다. 아들,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을 보탰다. 게다가 이 플랜트 안전 설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원가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장치들을 대거 제외했어. 이대로 완공되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 현지 정부에는 뇌물을 먹여서 건설 허가를 받아냈고 민주는 이미 플랜트의 내부 설계도와 현지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뇌물 장부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아이들의 능력은 수연의 상상을 초월하여 날마다 발전하고 있었다. 수연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강민호, 강태준의 유일한 혈육이자 에이유라 그룹의 2인자. 그녀는 7년 전 사고의 배후에 그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만 하고 있었다. 이제 그 심증이 확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킬 수 있는 악마. 이런 자가 에유라 그룹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강태준은 그의 꼭두각시이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공범일 터였다. 조하, 이번 목표는 강민호다. 수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가득 찼다. 하지만 저번처럼 내부 고발 형식으로는 안 돼. 강민호는 에이유라 그룹 내에서 뿌리가 깊어.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어. 이번에는 아유라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줘야 해.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훨씬 더 대담하고 훨씬 더 파괴적인 한 수였다. 며칠 후 에이유라 타워 부회장실. 강민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차에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근에 내부 감사 소동으로 곤욕을 치른 에이유라 ENC의 임원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고작 이메일 한 통에 이렇게 그룹 전체가 흔들려서야 쓰겠나. 태준이 녀석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자네들은 잠시 쉬고 있다가 바람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시켜 줄 테니 걱정들 말게.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강태준을 내심 무시하고 있었다.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녀석 7년 전 사고로 반쯤 정신이 나간 놈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그룹의 실세이며 강태준은 그저 얼굴마담일 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부회장님, 긴급 속보입니다. 유럽의 탐사보도 전문 매체 팩트체커에서 우리 그룹에 대한 기사를. 강민호는 귀찮다는 듯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에이유라 그룹 동남아 국책사업의 검은 커넥션. 비자금과 안전을 맞바꾼 부도덕한 거래. 기사는 너무나도 상세했다. 비자금이 조성된 유령 회사들의 이름 자금 흐름,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 일부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플랜트의 설계 결함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추측성 기사가 아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이 개자식들, 이게 어떻게... 강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기사는 순식간에 전 세계 주요 언론으로 퍼져나갔다. 에이유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다. 패닉셀링에 가까운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는 에이유라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동남아 해당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은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단순히 회사가 입은 손실 때문이 아니었다. 헤라의 공격 방식 때문이었다. 너무나도 영리하고 잔인했다. 내부 감사팀에 제보했다면 강민호의 꼬리를 자르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헤라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우라라는 이름 자체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새겨 넣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공격을 넘어 강태준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왕국이 외부의 적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초상집과도 같았다. 강민호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임원들이 강태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호 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또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라.
법무팀은 그룹의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사적인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그룹의 생존을 위한 냉철한 판단만이 있을 뿐이었다.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조카를 바라봤지만 강태준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강태준 홀로 남았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폭락한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막대한 손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헤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어떤 원한이 있기에 이토록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에이유라를 공격하는 것일까? 상대는 에이유라의 내부 사정을, 특히 강민호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7년 전 그 화재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가져와. 경찰 조사, 기록 보험사 보고서, 당시 임원들의 증언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샅샅이 다시 훑어봐.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지시에 따랐다. 강태준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다. 어쩌면 헤라의 공격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것은 7년 전 그날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일지도.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는 반드시 헤라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자신의 눈앞에 세워야만 했다. 이제 이것은 회사 대 익명의 해커의 싸움이 아니었다. 강태준과 헤라 두 사람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강민호 부회장의 축출은 에이유라 그룹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준은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섰다. 그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언론 앞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보안팀과는 별개로 비밀리에 최정예 태스크포스를 소집했다. 고스트라고 명명된 이 팀은 에이유라의 명단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부대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화이트 해커 군사사이버 사령부에서 잔뼈가 굵은 추적 전문가 그리고 범죄 심리 분석가까지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로만 구성되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단 하나, 바로 헤라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녀를 강태준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다. 에이유라 타워 지하 깊숙한 곳,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비밀 벙커에서 고스트 팀의 첫 번째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팀장인 박선우가 홀로그램 스크린에 헤라의 공격 패턴을 띄웠다. 헤라의 수법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해커 그룹과도 다릅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의 허점을 예술적으로 이용하여 내부의 적들이 자멸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남긴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녀는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항상 우리보다 서너 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가 체스 마스터라면 우리도 그녀의 방식으로 상대해주지. 에이유라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보이지 않는 덫을 설치해. 그녀가 가장 탐낼 만한 정보를 미끼로 던져. 그녀가 미끼를 무는 순간 목줄을 채워서 끌고 올 거다. 그의 명령에 고스트 팀은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에이유라의 거대한 네트워크는 이제 헤라를 잡기 위한 거대한 거미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의 주인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낡은 아파트에서 수연은 에이유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이미 에이유라 보안팀의 내부 통신망까지 감청하고 있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고스트라고 부르는 팀을 만들었어.
지금 우리를 유인하려고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관련 가짜 데이터를 흘리고 있어. 민준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7살 아이에게 에이유라의 최정예 팀은 그저 시시한 소꿉장난처럼 보였다. 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강민호의 비자금 파일을 분석하던 중 민서가 발견한 의문의 프로젝트였다. 극비리에 진행된 불법 생명 공학 연구. 연구의 목적도 내용도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수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7년 전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에유라가 스스로 그 단서를 미끼로 던져주고 있었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여친 걸 알면서도 밟아줘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 그래야 사냥꾼이 방심할 테니까. 수연은 민준에게 지시했다. 우리가 미끼를 문 것처럼 위장해 가짜 데이터에 접근하는 동안 고의로 미세한 흔적을 남겨 그들이 우리 꼬리를 잡았다고 확신하게 만들어. 그녀의 전략은 상대의 전략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가장 위험한 곳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법이다. 민주는 신이 나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사냥이 시작될 터였다. 며칠간 에이유라의 지하 벙커와 수연의 낡은 아파트 사이에서는 숨막히는 디지털 추격전이 벌어졌다. 고스트팀은 헤라가 남긴 흔적을 쫓아 맹렬하게 추격했다. 헤라의 IP 주소는 수십 개국을 경유하며 실시간으로 바뀌었고 그녀가 사용하는 해킹 기술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변칙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고스트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마침내 헤라의 접속 경로를 서울 시내의 한 특정 지역까지 좁히는데 성공했다. 잡았다. 벙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박선우 팀장은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헤라의 최종 접속지가 서울 마포구의 한 통신 기지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경 500m 이내입니다. 지금 현장 요원들을 급파했습니다. 강태준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드디어 유령의 꼬리가 잡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현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벙커를 나섰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의 아파트에서는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민준이 만든 비상경보 시스템이었다. 엄마 걸렸어. 놈들이 우리 위치를 거의 다 파악했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리 천재라도 실전 경험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옆에 있던 민서의 눈에도 두려움이 어렸다. 수연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괜찮아. 엄마 믿지.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야.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수연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민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비상 프로토콜 케르베로스 케르르를 가동해. 케르베로스 베러스는 이런 순간을 위해 수연이 직접 설계한 최후의 방어 시스템이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에이유라의 추적 시스템 화면에 마포구 한 곳에 집중되었던 신호가 갑자기 서울 시내 20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남 종로 여의도 잠실. 마치 헤라가 수십 명으로 분신술을 쓴 것 같았다. 고스트팀은 혼란에 빠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박선우가 소리쳤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지하 벙커의 모든 스크린이 꺼지고 중앙 스크린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나타났다. 그리스어로 쓰인 문장이었다. 민키타스틴 아비소, 야티 아비소스 타키닥시 에세나. 시면을 들여다보지 마라.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니. 니체의 경고. 헤라가 보낸 조롱 섞인 답장이었다. 그리고 몇 초 후 모든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헤라의 흔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다. 현장으로 향하던 강태준은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분노하는 대신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상대는
그의 상상 이상이었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해커가 아니었다. 심리를 지배하고 판을 설계하는 능력을 가진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메시지. 심연. 강태준은 7년 전의 그날 밤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화염의 심연을 떠올렸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헬에 대한 그의 집착은 더욱 강해졌다. 수연의 아파트에서는 위기를 넘긴 안도감과 긴장감이 공존했다. 민서는 엄마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민주는 자신의 실수가 팀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자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연은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다독였다. 아니야,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덕분에 우린 더 중요한 걸 얻었어. 그녀는 화면에 떠있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단어를 가리켰다. 아우라가 미끼로 던진 가짜 데이터 속에는 그들이 미처 삭제하지 못한 진짜 정보의 파편이 숨겨져 있었다. 수연은 고스트 팀의 추적을 따돌리는 동시에 그 파편을 빼내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 정보는 7년 전 화재 사고 직전에 작성된 연구자금 승인 서류였다. 그리고 그 최종 승인자의 서명란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강태준. 그가 이 모든 비인간적인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7년 전의 사고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꾸민 계획적인 범죄였을까? 사랑했던 기억들이 배신감의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증오와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 용암과도 같은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미련도, 에이유라라는 거대한 제국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결심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괴물이 되어버린 남자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만 했다. 다음 전투는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터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로 직접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그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줄 생각이었다. 강태준의 서명이 담긴 서류 조각은 이수연의 마음에 박힌 파편이 되었다. 사랑은 증오로, 그리움은 배신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복수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며칠 뒤 열릴 에이유라 퓨처 테크 갈라였다. 아이유라 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가장 큰 행사였다. 강태준이 왕으로서 군림하는 바로 그의 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7년간의 고통과 슬픔에 지친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이 얼굴로는 안 된다. 이수연은 죽어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헤라가 태어나야 했다. 차갑고 우아하며 누구도 얕볼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여신이. 그녀의 변신은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냈다. 실리콘밸리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비밀스러운 벤처 캐피털리스트 헬레나 정. 민주는 헬레나 정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완벽한 디지털 발자국을 만들어냈다. 해외 유명 대학의 졸업 기록, 몇몇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이력,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희미한 흔적까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민서는 그녀가 갈라에서 나눌 대화를 위해 에이유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참석자들의 신상 정보를 요약한 보고서를 만들어 엄마에게 건넸다. 아이들은 엄마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공범이 되었다. 갈라가 열리는 날 밤
수연은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라인만으로도 모든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길게 기른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 가늘고 흰 목선을 드러냈고, 여튼 화장은 오히려 그녀의 본연의 미모와 차가운 지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갑옷을 입은 여전사 헤라였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수연의 귀에는 역겹게 들렸다. 그녀는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강태준. 최고급 블랙 턱시도를 입은 그는 무리의 중심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보았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자리한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그러나 동정심은 사치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일 뿐이었다. 수연 아니 헬레나 정은 샴페인 잔을 들고 조용히 연회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끌지 않았지만 그녀의 독특한 아우라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를 향해 다가갔다. 잠시 후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태준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에이유라의 미래 비전에 대한 그의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우주항공.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눈부셨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그 화려한 비전의 이면에는 프로메테스와 같은 추악한 비밀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연설하는 그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목소리가 이제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음처럼 들렸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받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수연은 바로 그때를 노렸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동선 앞으로 움직였다. 그가 몇몇 장관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십 미터의 거리,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은 오직 두 사람을 위해 멈춰 섰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인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죽은 줄 알았던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그의 아내 이수연이 바로 저기에 서 있었다. 그의 기억 속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화마 속에서 절규하던 자신의 목소리, 그녀의 환한 미소, 함께 미래를 약속하던 밤의 속삭임.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원수로 단정하고 그의 앞에 섰다. 하지만 막상 그의 눈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배신자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의 서명이 담긴 서류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움직였다. 수연, 그 목소리는 수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이 세운 복수의 계획이 7년간 쌓아 올린 증오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자리에 더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강태준의 충격받은 얼굴을 그를 향해 달려드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뒤로 한 채 그녀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빠른 걸음은 어느새 거친 질주로 변해 있었다. 호텔 밖으로 뛰쳐나온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겨우 숨을 골랐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된 것일까? 왜 그는 살아있는 것일까? 연회장 안에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사라진 방향만이 그의 시야에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다. 그의 수연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지난 7년의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비서실장을 향해 버럭 소리쳤다. 당장 방금 나간 저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에이유라 그룹의 총수로서 그가 유지해왔던 냉철하고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7년 전 멈춰버렸던 그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시작일까? 아니면 더 깊은 혼돈의 서막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맞물리기 시작했다. 호텔을 뛰쳐나온 이수연은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았다. 낡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준이 살아있다. 그녀가 7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그녀가 파괴하려 했던 제국의 심장에서 버젓이 숨쉬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복수 증오 결심. 그 모든 단단했던 감정들이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를 본 아이들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민서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온기에 애써 버티고 있던 수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참아왔던 울음이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었다. 아이들은 말없이 엄마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항상 강하고 흔들림 없던 엄마였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가 아주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을 껴안은 채 7년 전의 과거와 마주해버린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맬 뿐이었다. 같은 시각 에이유라 타워 펜트하우스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십 번도 더 갈라해 보안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스크린 속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녀의 얼굴. 틀림없는 이수연이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심장에 각인된 그 얼굴을 그가 못 알아볼 리 없었다. 고스트팀은 헬레나 정의 흔적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완벽한 유령이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에이유라를 공격했던 천재적인 전략가 헤라,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났던 헬레나 정.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며
바로 자신의 아내 이수연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다. 왜, 어째서 그녀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일까? 그녀에게 지난 7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끔찍한 사고에서 그녀를 구해내지 못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녀가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 헤라의 공격을 떠올렸다. 그렇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 날 수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간 것은 아이들이었다. 민준이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어젯밤 그 사람이 우리 아빠야. 수연은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다. 민준은 엄마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모든 게 이상해. 엄마는 아빠가 7년 전에 죽었고 나쁜 사람들이 회사를 빼앗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빠가 그 회사 회장이 되어 있는 거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우리가 찾은 서류에는 아빠의 서명이 있었어. 하지만 그게 진짜 아빠가 한 서명인지 어떻게 알아? 만약 누군가 아빠를 속였거나 아니면 아빠도 우리처럼 속고 있는 거라면. 아이들의 말은 혼란에 빠진 수연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섬광과도 같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너무 많은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악당이라고 단정했지만 그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수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총명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진실을 찾아줄 등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너희들 말이 맞아. 엄마가 틀렸을지도 몰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거야. 7년 전 그날 우리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목표가 바뀌자 나아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민준 7년 전 화재 사고와 관련된 모든 공식 기록을 다시 해킹해. 경찰 보고서, 소방서 기록, 언론 기사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민서, 너는 지난 7년간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모든 디지털 행적을 분석해줘. 그의 인터뷰,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 그가 내린 경영 결정들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어.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운명을 건 진실 찾기가 시작된 것이다. 한편 강태준 역시 새로운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고스트 팀을 다시 소집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전과 달랐다. 지금부터 헬에 대한 추적을 전면 중단한다. 팀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대신 7년 전 내 아내 이수연의 사망사고를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한다. 공식적인 기록은 믿지 마.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모든 관련자들의 뒷조사를 하고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해. 특히 당시 그룹의 보안을 책임졌던 사람들과 사건을 수습했던 강민호 전 부회장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파헤쳐. 그는 7년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을 숙부인 강민호에게 맡겼던 자신의 어리석음. 너무나도 신속하게 종결되었던 경찰 수사.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별장의 CCTV 영상이 화재로 손상되었다는 석연치 않은 보고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어쩌면 수연이 에이유라를 공격한 것은 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필사적인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7년 전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준은 사진 속 수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맹세했다. 수연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그러니 제발 내게서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 그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남편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서 태주는 아내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믿으며 그들의 길은 여전히 어긋나 있었지만 진실이라는 단 하나의 교차점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증오와 사랑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두 사람의 운명. 과연 그들은 엇갈린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그들 위로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수연과 강태준 두 개의 태풍은 이제 같은 중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7년 전의 기록들을 파헤쳤다. 아들 민주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낡은 서버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당시의 보고서들을 긁어모았다. 그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초 현장 감식 보고서에는 외부 전선의 과부하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명기되어 있었지만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주방에서의 단순 실화로 결론이 나 있었다. 엄마 이상해. 최종 보고서를 승인한 형사사건 종결 직후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했어. 그리고 해외로 이민 갔는데 퇴직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고 있어. 민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사건의 진실을 덮어버렸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딸 민서가 정리한 자료로 눈을 돌렸다. 민서는 지난 7년간의 강태준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의 경영 스타일 인터뷰, 심지어 표정 변화까지. 아빠는 사고 직후 1년 동안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더 차갑고 더 공격적으로. 마치 모든 감정을 봉인한 것처럼. 그리고 그 시기는 강민호 전 부회장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키우던 때와 정확히 일치해. 아이의 분석은 노련한 프로파일러의 그것과 같았다. 수연은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의문투성이의 화재 보고서, 갑자기 부자가 된 담당 형사, 그리고 강민호의 부상과 함께 가면을 써버린 강태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접근해야 할까? 그녀가 이수연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아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한편 에이유라 타워 지하 벙커의 고스트 팀 역시 수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호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거액의 돈이 퇴직 형사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화재 당시 별장의 보안 책임자가 사건 직후 종적을 감췄으며 그가 강민호의 충복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모든 증거가 강민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불분명했다. 강태준은 보고를 받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연이 헤라가 되어 자신을 공격한 이유. 어쩌면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 대화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유령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는 헤라가 자신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심연.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에 조용한 알림음이 울렸다. 공식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알림이었다. 하지만 발신자 코드가 미세하게 달랐다. 고스트, 팀조차 감지하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위장된 코드였다. 강태준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그녀로부터 온 신호임을 깨달았다. 그는 주변의 모든 인원을 물리고 조심스럽게 업데이트 파일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바탕화면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아이콘 하나가 생성되었다. 레테. 망각의 강. 그는 아이콘을 클릭했다.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하얀 글씨가 타이핑되기 시작했다. 의심의 강을 건널 준비는 되었나 강태준 회장. 발신자는 헤라였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드디어 그녀와 연결된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이수연인가? 그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답장이 돌아왔다. 나는 당신이 잃어버린 진실의 조각이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강태준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신중함에 안도했다. 아직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무엇을 원하지? 그가 묻자 헤라의 메시지가 즉시 나타났다. 거래를 제안하지. 당신과 나는 같은 그림의 다른 조각을 가지고 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함께라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대담했다. 자신의 적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했다. 당신의 조각을 먼저 보여줘. 그가 요구하자 헤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파일을 하나 전송했다. 화재 사건의 최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가 나란히 비교된 파일이었다.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고스트 팀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정보였다. 그녀는 진짜였다. 이제 그가 답할 차례였다. 그는 고스트 팀이 확보한 강민호와 퇴직 형사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을 그녀에게 보냈다. 파일이 전송되자마자 헬에게서 메시지가 돌아왔다. 역시 그랬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 즉 강민호의 범행 지시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필요하다. 그녀는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서로의 신호는 묻지 않은 채 오직 정보와 분석만이 오고 갔다.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그들의 추리는 빈틈없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강태준은 대화가 깊어질수록 화면 너머의 상대가 이수연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 대담한 전략, 그리고 문장 사이사이에 느껴지는 미세한 감정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그가 사랑했던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익명의 대화였지만 그녀는 강태준의 고통과 진실을 향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것은 감상에 빠질 게임이 아니었다. 한 번의 실수가 자신과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대화가 끝날 무렵 헤라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이 채널은 10분 후에 영원히 파괴된다. 다음 신호가 있을 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증거를 찾아. 살아남고 싶다면. 메시지를 끝으로 그녀는 사라졌다. 10분 후 레테 아이콘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강태준은 텅 빈 화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방금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파트너를 얻었다.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찼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박선우 팀장을 호출했다. 사라진 보안 책임자 반드시 찾아내. 땅끝까지 쫓아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수연 역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민준 해외로 도망간 그 부패한 형사의 위치를 추적해 그가 입을 열게 만들어야겠어. 불완전하고 위험천만한 동맹.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향하는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일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칼날이 조용히 같은 적을 향해 겨눠지고 있었다. 강민호는 몰락했지만 죽지 않았다. 그는 교활한 뱀처럼 자신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 조사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되었고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예전보다 더 깊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영향력과 자금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헤라와 자신을 가차없이 내친 조카 강태준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강태준의 최근 행보를 주시했다. 7년 전 화재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체불명의 고스트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 강민호는 모든 조각을 꿰어 맞추었다. 헤라의 등장, 갈래서의 소동, 그리고 강태준의 수상한 움직임. 모든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7년 전 화재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이수연. 그녀가 살아 돌아온 것이다. 강민호의 등골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이수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7년 전 그날의 진실을. 그녀가 강태준과 손을 잡는다면 자신은 끝장이다. 그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선수를 쳐야만 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했다. 그는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돈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불러 모았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흔적도 없이 목표를 처리하는 해결사들이었다. 이 여자를 찾아 7년 동안 사라졌으니 아마 아이도 함께일 거다. 찾아서 조용히 처리해. 강민호는 헬레나 정의 사진을 그들에게 건네며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짐승의 본능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서울 하늘 아래 이수연과 그녀의 아이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사냥이 시작되었다. 한편 낡은 아파트에서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진실의 조각을 맞춰 나가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비밀 통신 이후 그들은 수사망을 좁혀 나가고 있었다. 민주는 해외에 도피 중인 부패 형사의 위치를 남미의 한 작은 도시까지 추적해냈고 그를 압박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강민호라는 남자는 너무 조용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CCTV를 감시하고 있던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이상해. 누군가 서울 전역의 CCTV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규모 안면 인식 스캔을 돌리고 있어. 갈래에서 찍혔던 엄마의 얼굴 사진으로.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싸움이 이제는 현실 세계의 추격으로 번진 것이다. 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강민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당장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비상 모드로 전환해. 당분간 외출은 금물이야. 그녀는 아이들을 다독였지만 아파트라는 좁은 공간이 이제는 안전한 요새가 아닌 고립된 감옥처럼 느껴졌다. 사냥꾼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하지만 식료품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수연은 최대한 인상착의를 바꾸고 아이들에게도 평범한 옷을 입혔다. 그녀는 일부러 CCTV가 적은 낡은 재래시장을 택했다. 하지만 강민호의 사냥개들은 생각보다 훨씬 집요했다. 그들은 디지털 방식이 막히자 아날로그 방식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며 수연이 있을 만한 낡은 주거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수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강민호의 사진 자료에서 봤던 해결사 중 한 명이었다. 남자는 확신이 없는 듯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허리춤의 무정의에 손을 가져갔다. 1초의 망설임이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과일 좌판을 향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넘어졌다. 어머, 그녀의 비명과 함께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떨어졌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사이 수연은 아이들을 이끌고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다. 민준, 민서,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뛰는 거야.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들의 안전, 가옥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수연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비상탈출 계획이 가동되었다. 민준 태블릿으로 할 수 있겠어. B플랜. 달리면서도 민준의 작은 손가락은 태블릿 위에서 춤을 추었다. 잠시 후 그들이 달려가는 골목길 주변 지역의 신호등이 일제히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추격자들의 차량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 해결사들은 차를 버리고 도보로 쫓아오고 있었다. 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낡은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다. 옥상으로, 그리고 다시 옆 건물의 옥상으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슬아슬한 도주가 이어졌다. 아래에서는 그들을 향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엄마, 저쪽 골목은 막다른 길이야. 오른쪽으로 가야 해. 민서는 짧은 시간 동안 주변 지형과 추격자들의 예상 동선을 분석해 최적의 탈출로를 찾아낸 것이었다. 가족은 완벽한 팀이었다. 수연의 결단력과 현장 지휘, 민준의 디지털 교란, 그리고 민서의 전략 분석이 어우러져 불가능해 보였던 탈출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미리 약속된 장소인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었다. 수많은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간 그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이제 사라졌다. 7년간의 은신처를 잃어버린 것이다. 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무도 모르는 두 번째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은 버려진 공장지대의 작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시설은 아파트보다 훨씬 열악했지만 외부의 감시로부터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었고 수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굳은 결심을 했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지만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 강민호는 자신과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헤라라는 익명에 가면 뒤에 숨어있지 않기로 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강태준과의 불완전한 동맹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용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이 전화기는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바로 강태준의 비서실장이었다. 이제는 그녀가 먼저 신호를 보낼 차례였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방역을 위한 신호를. 차가운 창고 안 잠든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수연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들어 전원을 켰다. 단 하나의 번호. 강태준의 비서실장에게 연결되는 비상회선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긴장감이 감도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차갑게 말했다. 나다 해라. 강태준 회장에게 전해. 강민호가 사냥을 시작했다고. 내 아이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 비서실장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들, 회장님의 죽은 아내를 닮은 그 여자에게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태준에게 달려갔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까지 위험에 처해 있었다. 분노와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헤라가 다시 연락해 왔을 때 강태준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 직접 만나야겠어. 더 이상은 안 돼. 수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두 아이의 목숨까지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해 혼자 가겠다.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만남을 약속한 후 수연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서둘렀다. 아들 민주는 이미 남미에 숨어있는 부패 형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관계 재산, 심지어 그의 숨겨진 애인까지. 수연은 그를 협박하는 대신 그의 공포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헤라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강민호가 고용한 해결사들의 신상 정보와 그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강민호가 입을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나였지만 다음은 당신이 될 거다. 살고 싶다면 내가 내미는 손을 잡아. 형사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거대한 조직의 비호 아래 안전할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 그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는 헤라가 알려준 비밀 채널로 연락해왔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민호가 어떻게 돈으로 자신을 매수하고 화재 사건의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영상 증언을 남겼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고스트팀 역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7년 전 사라졌던 별장의 보안 책임자가 동유럽 벨라루스에서 가명으로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다. 강민호의 유령 회사가 그의 도피와 신분 세탁을 도왔다는 명백한 증거도 확보했다. 이제 모든 화살은 강민호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이수연을 제거하고 슬픔에 빠진 강태준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약속의 날 밤 두 사람은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문을 닫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곳. 진실이라는 가장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장소였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홀로 미술관 중앙홀에 들어섰다. 거대한 설치 미술품의 그림자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수연이었다. 7년 만의 재회. 갈래서의 스쳐 지나감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수연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파트너로서 존중을 보여야 했다. 강민호가 당신과 아이들을. 강태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아이들은 안전해.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내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강태준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하지만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수연은 그의 감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부패 형사의 영상 증언이 담긴 암호화된 USB를 그에게 던졌다. 이걸로는 부족해. 강민호는 뱀처럼 빠져나갈 거야.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해. 강태준은 USB를 굳게 움켜쥐었다. 찾았어. 7년 전 사라졌던 보안 책임자. 벨라루스에 있어. 그 말에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이 각자 찾아낸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다시 헤라와 강 회장의 대화로 돌아왔다. 그들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어떻게 벨라루스에서 보안 책임자를 안전하게 데려올 것인가?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법정에서 유효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여 강민호가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인가? 그들의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지만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계획의 윤곽이 잡혔을 때 강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기도 한가? 그의 목소리에는 7년간의 그리움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와 민서, 아들과 딸 쌍둥이야. 그 순간 강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그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수연아, 내가. 하지만 수연은 뒷걸음질 쳤다. 아직은 안 돼, 태준 씨. 이 모든 게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파트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태준 씨라고 부르는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강 건너편에 희미하게나마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들은 다시 각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향한 연대가 형성되었고 마지막 전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목표는 일주일 뒤에 열릴 AURI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강민호가 해임되었음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무대였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추악한 과거를 청산할 것이다. 미술관을 나서는 강태준의 발걸음에는 전과 다른 무게와 희망이 실려 있었다. 이제 그는 되찾아야 할 미래가 있는 남자가 되었다. 아우라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새벽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자신에게 동조하는 주주들을 규합하고 강태준의 경영 실책을 부풀린 자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오늘 그는 조카를 끌어내리고 AU라의 진정한 왕으로 즉위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에게 실패란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으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의 고스트 팀은 밤샘 작전 끝에 벨라루스에 숨어있던 전 보안 책임자를 성공적으로 빼내어 안전 가옥에 보호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배우는 무대 위에 올랐고 모든 증거는 장전되었다. 그는 그저 강민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 이수연과 두 아이의 비밀 지휘 본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민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마지막으로 시스템 침투 경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예열을 마친 상태였다. 이민서는 실시간으로 주주총 회장의 모든 통신과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며 작전 통제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런 아이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다.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지 마. 이건 복수가 아니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싸움이야. 아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7살 쌍둥이는 이제 세상을 바꿀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홀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다. 강태준이 먼저 단상에 올라 담담하게 작년도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 주주들은 오히려 동요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의 모습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모두가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강태준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강민호가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나선 구원자인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경영진의 무능과 독단으로 AURA 그룹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나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강태준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헤라의 공격으로 인한 주가 폭락 해외 사업의 차질. 그 모든 것이 강태준의 경영 능력 부재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가 만들어낸 거짓 선동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강태준을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호가 해임안을 발의하려는 찰나홀의 모든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뒤쪽의 거대한 스크린이 검게 변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창고의 지휘본부에서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들어왔어. 검은 화면 중앙에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헤라의 상징이 섬광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남미의 한 허름한 방을 배경으로 초췌한 모습의 한 남자였다. 7년 전 화재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강민호 전 부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화재 사건의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홀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호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당장 저 화면 꺼. 하지만 시스템은 민준의 손아귀에 있었다.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 화면은 곧바로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안전 가옥에 있는 전 보안 책임자의 라이브 영상이었다. 그는 담담하게 증언했다. 저는 그날 밤 강민호 부회장의 지시로 별장의 일부 CCTV 전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해외 도피를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강민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차명 계좌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해결사들에게 이수연의 제거를 지시하는 충격적인 녹취 파일까지.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하고 무자비한 증거의 폭격이었다. 강민호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편에 섰던 주주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모든 것이 폭로된 그 순간 강태준이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승자의 여유나 기쁨 대신 차갑고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러분께서 보신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AU라를 뒤흔들었던 위기는 경영 실패가 아닌 바로 저 자리에 서 있는 강민호 전 부회장이 저지른 내부 파괴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제 끝났습니다, 숙부님. 그 말이 신호였다. 주주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쇄도에 들어왔다. 강민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태준이 내 놈이. 그의 추악한 절규는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하며 점차 잦아들었다. 평생을 군림해온 제왕의 몰락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했다. 창고에서 수연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강민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7년간 묵혀두었던 슬픔과 지독한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자의 안도감,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깊은 혼돈과 정화의 시작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강민호와 그의 일당은 모두 구속되었고 AU라 그룹의 주식은 거래 정지되었다. 세상은 헤라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영웅과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정화한 비정한 CEO 강태준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강태준은 수많은 수아른 기자들과 검찰 조사관들 앞에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정리해 나갔다. 며칠 후 강태준은 AU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유라 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강민호 전 부회장의 가족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아유라의 추악한 과거를 모두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완전한 경영 쇄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이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에 답했다. 이번 진실 규명의 1등 공신인 헤라의 정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압니다. 아이유라 그룹은 그녀에게 새로 신설될 독립감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감시 아래 아이유라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향한 공개적인 신뢰의 메시지이자 함께하자는 간절한 초대장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태준은 그가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 찾아낸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 그녀와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낡은 창고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7년 만에 그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녀와 아이들을 마주해야 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단출한 짐을 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허공에서 얽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경계나 증오도 없었다. 오직 7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그리움과 슬픔만이 그들 사이를 감돌았다. 아이들이 먼저 아빠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민준이는 엄마 앞을 막아서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고 민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관찰했다. 강태준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그는 평생 수많은 거물들을 상대해왔지만 7살짜리 아들과 딸 앞에서는 그저 서투른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민준아, 민서야, 내가
너희 아빠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민서가 먼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그의 뺨을 만졌다.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 수연이 몰래 간직해온 낡은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강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처음 느껴보는 아들의 단단함과 딸의 따스함. 이것이 그가 7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세상의 전부였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호는 법의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검은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AU라 그룹은 강태준과 이제는 자신의 진짜 이름 이수연을 되찾은 그녀의 공동 경영 아래 빠르게 정상화되었다. 수연은 감사위원장이 아닌 남편의 곁에서 미래 전략을 책임지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불법이었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AU라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윤리적인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그들의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강태준은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딸린 평범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과 캐치볼을 했고 아들이 만든 복잡한 코딩을 배우며 감탄했다. 딸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잠이 들었고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수연과 태준 사이에 얼음도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들은 밤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오해를 풀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열정적인 불꽃과는 달랐다. 깊은 상처와 이해 위에서 다시 피어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믿음과도 같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네 가족은 새로 이사한 집의 정원에 모여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와 민서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고 수연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준은 수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온기가 너무나도 소중했다. 나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아.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 수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 태준 씨, 이제야 우리 모두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더 이상 가난한 여자도 복수를 꿈꾸는 유령도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자 천재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붉은 노을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7년의 지독한 엇갈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증오의 심연을 건너 진실의 빛을 찾아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왔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터였다. 하늘에는 어느새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